따라서 대법원 2020도 12630 주거 침입 사건과 2020도 608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공개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공동 거주자 사이에 승낙의 의사가 대립하는 경우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논의는 국민의 일상적 생활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기존 판례의 변경 여부는 주거 침입죄의 법리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인 공동 거주자 중 1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검찰 측에서 변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 침입죄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6조에 규정된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상 평온설은 주거 침입죄의 보호법익은 권리로서의 주거권이 아니라 주거를 지배하고 있는 사실관계, 즉 주거에 대한 공동생활자 전원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종래 대법원도 사실상 평온설을 취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검찰도 사실상 평온설의 입장에 찬성합니다. 의사침해설은 침입이란 거주자, 관리자 등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검찰도 의사침해설의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절도나 강도의 목적을 가지고 잠금 장치가 없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경우처럼 출입 방법이 평온하다라고 하더라도 거주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안은 남편의 부재 중에 처의 승낙을 받고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안은 주거에 현존하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의 걸쇠를 파손하고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출입 과정에서 걸쇠를 파손하는 범죄 행위를 수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입니다. 일반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주거 침입죄로 처벌하면 일상생활상의 행위까지 처벌이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공동체 내부의 문제에 대하여는 국가 형벌권의 행사가 최대한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거의 출입에 대한 공동거주자 사이의 의견 대립은 어디까지나 그 공동체 내부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선고됨으로써 간통죄가 비범죄화된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정작 간통행위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주거 침입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우회적으로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복수의 거주자 중 1인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법리적 측면에서나 보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나 주거 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거의 출입에 관한 공동거주자 사이의 의견 대립은 그 공동체 내부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더욱이 본 사건은 공동거주자 중 1인의 승낙을 받은 타인은 그의 부모이고 그 출입에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처제입니다. 가족 공동체 내부의 갈등은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법적 수단 중에서도 형벌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거에서 사실상 평온을 누리던 부부 중 일방의 승낙을 받은 자는 피고인으로 다른 일방의 출입 수탁을 받은 자는 고소인으로 엄격히 구분하여 고소인의 출입은 허용되지만 피고인들의 출입은 범죄라고 판단하는 논리를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보호법익을 어떻게 파악하고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이제 위법성의 본질로 회귀를 한다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위법성이란 일정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 내려지는 사회적 평가를 의미를 하는데 다른 말로는 또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반드시 사람이 현존해야만 하는 그런 현실적 평온 침해에 한정해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집이라거나 비어있는 연구실, 사무실 등 아무도 없는 공간에 들어가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현실적 평온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실상의 평온으로 이해하는 것이 사회통념에도 부합하는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범죄를 판단할 때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범죄체계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거주자 전원을 보호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그중 1인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다른 1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일단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고 보고
그 이후에 위법성 심사나 책임 단계 심사를 거쳐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원설은 주거침입죄에 있어서의 보호법익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사실적 장치로서의 주거의 안전 내지는 평온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평원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은 공동 거주자 외 타인이 공동 주거에 들어감에 있어서는 공동 거주자 전원의 허락이 있어야만 한다기보다는 공동 거주자 가운데 누군가의 허락이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동 주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허락에 관해서 공동 거주자 간의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에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공동 거주자의 의사를 보다 중시해서 형법의 개입을 인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국가가 형벌을 통해 그 공동 주거 내에서의 의견의 일치를 강제하는 것이 될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공동 거주자 중 1인의 허락을 받았는데도 다른 거주자의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주거 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할 경우 출입을 허락한 거주자의 권리나 의사가 무시되고 주거 침입죄의 성립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동주거의 경우에는 그 주거에서 생활하는 공동거주자 전원이 사실상의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거주자가 출입을 허락할 권리는 있지만 그 권리의 한계는 다른 거주자의 주거의 자유를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허락할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동거주자 중 1인의 허락을 받고 주거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허락하지 않은 다른 공동거주자의 평온을 해칠 수 있는데 공동거주자 중 1인의 허락이 있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구체적 근거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이 사실상 평온이라는 점에서는 크게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사실상 평온이 보호법익이라는 점에 따를 때 그 침입의 개념에 대해서도 그 의사 침해가 아니라 평온 침해라고 보는 것이 논리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온 침해설을 따를 때 공동 거주자 중에 1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 주거에 들어가는 동기나 행위 태양이 사실상 평온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이론적인 근거가 있겠습니다. 공동 거주자 사이에는 상호간 다른 공동 거주자가 공동 주거를 자유롭게 사용할 것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인 의무에는 공동 거주자 중 1인의 출입 승낙을 받은 타인의 출입을 수인할 의무도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지, 민사상 불법행위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한다면 주거침입죄의 성립 범위가 불명확해지고 국가의 형벌권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쉐어하우스라든가 또 여러 사람들이 많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렇게 고시원 같은 그러한 형태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단 공동 거주자들 사이에서는 자유롭게 그러한 공동 공간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상호 간의 그런 수인 의무 이런 것들이 있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라는 선까지 합의가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전제가 돼 있는 것이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까지 내가 타인의 그 나의 침해까지 내가 감수해가지고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공동 거주자가 있다면은 그 공동 거주자 전원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보호법익의 원칙이고 또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논리라면은 그 부재중인자의 그 의사에 반하게 된다면 일단은 구속 요건 자체는 인정을 하고 그 이후에 범죄 성립 여부는 위법성이나 또 책임 단계에서 논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벌 대상이 아니게 되었지만 혼외 성관계는 배우자에 대한 중대한 불법 행위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온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 점에 대한 국민의 법의식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복소의 거주자는 각자가 타인의 출입을 허락할 수 있을 것인데 그중 일부의 허락만 받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타인의 출입에 관한 의사가 다른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이 무시되는 것은 아닌지. 범죄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목적이 된 범죄에 관해서 논하고 그 범죄로 처벌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거침입죄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사실상 장치로서의 주거의 안전 내지는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이라는 객관적인 가치와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평온 감정은 구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거 형태는 이제 도시화가 완성되어 있고 과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공동 거주자들 사이에서 친분 관계는 거의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많은 공동 거주자들 사이에서 의사통일이라는 것은 상정할 수가 없는 것인데 오히려 의사통일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택배 기사분들은 누군가의 어떤 이제 주문을 받고 그 공동 거주 내로 들어오지만 그 택배 배달을 주문하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전히 승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 거주자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용인이 필요하고 수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동 거주자 가운데 누군가의 허락이 있다면 그 허락에 기해서 들어가는 행위 그 자체는 침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 거주자들이 존재하고 그 중에는 추정적 의사와 명시적인 의사가 혼재되어 있는데 명시적인 의사로서는 출입을 허용하는 의사가 있고 추정적인 의사로서는 그 출입을 반대하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 추정적 의사를 중시해서 범죄 성립을 인정한다면 결국은 추정적인 의사만 가지고 사람을 처벌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피해를 줄 정도라는 것을 알고 동의를 한 것이라면은 그 동의한 공동 거주자는 사실 보호해 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복수의 주거권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주거권자 사이에서의 결정 내용에 대해서 우선 순위가 존재하는 경우가 사법상 존재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에 있어서는 형사적인 그 주거 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서는 항상 의사의 결정에서 우열이란 걸 인정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이신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경우 인정할 수도 있다는 것인지. 주거 침입죄의 보호법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실상 평온, 그 주거의 자유라는 것은 그 헌법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주거의 자유로부터 지금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헌법에서 그렇게 도출되는 그런 주거의 자유, 사실상 평온에 대해서는 어떤 미성년이냐 부모에 따라 이렇게 차등을 두는 것은 좀 옳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하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이런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형사처벌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이런 것을 따질 때는 오히려 그 공동거주자 중에 한 사람의 의사만 봐가지고 행동을 하는 게 오히려 그 생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모습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사람의 동의를 받고 들어갔다면은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그 침입하려는 의사, 즉 주거 침입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주관적 구성 요소를 구성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주거에 승낙을 허락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배우자가 같이 산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과연 저 주거지에 들어가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는 판단한 후에 행동하는 것이 사회 통념이고 일반 국민의 법감정입니다. 피고인이 그 부재자가 별 반대 의사가 없으려니 하고 들어간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관적 구성 요건이 결여된 것이고 이와 같이 적절하게 객관적 구성 요건 또는 피고인의 주관적 구성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봐서 지금 문제되는 많은 사안들을 무죄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법리 자체의 설치로서 정전 84년도 판례가 꼭 변경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한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대법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대체로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4년 우리 판례는 저는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배우자의 승낙은 받았죠. 그렇다면 현재 하고 있지 않은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명확히 알고 들어갔을 때 우리 논의를 하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만약에 그런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이걸 따져보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제 간통할 의사도 그 집의 주거의 경계를 넘어갔다. 승낙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건 승낙을 배제하고 들어간 거 아닌가요? 그 사람의 의사가 어떠하든지 들어간 거 아닌가요? 네,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는 간통의 목적으로 들어갔다고 하면은 그 부재 중인 사람의 승낙을 이제 뭐 상정하고 들어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들어가는 사람에게 주거 침입의 고의가 있었느냐에 대한 측면에서 살펴본다면은 그 부재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사만으로 이 주거의 그 사실상 평온을 깨졌다고 하기보다는 그 부재한 사람이 반대하는 의사가 뭐 명시적이더라도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그 사실상 평온을 깨지지 않은 방식으로 들어갔다고 하면은 주거 침입은 여전히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공동 거주자를 공동 주거에 대한 주거 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찰 측 변론을 듣겠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배우자와 잦은 다툼을 벌여오던 중에 부부싸움을 하고 스스로 공동주거를 나가서 별거를 시작하였고, 배우자 또한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별거 의사를 명확히 한 상태로 이 사건 당시 이미 별거 기간이 약 1개월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공동거주자로 볼 수가 없다 할 것입니다. 즉 공동거주자라 하더라도 공동주거의 출입이 범죄 목적에 의한 것이었거나 공동주거의 출입 과정에서 범죄 행위가 수반된 경우라면 이는 타 공동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민사상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볼 것입니다. 즉 만약 공동거주자가 피고인처럼 출입문의 걸쇠를 손괴하고 공동주거에 들어왔다면 이는 타 공동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입니다. 피고인 1은 공동거주자 중 1인으로 임차권을 준 공유하며 주거에 관한 사실상의 평온을 차와 함께 향유하는 자이므로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피고인 1은 공동거주자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3가지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당시는 이혼 전으로 옷가지 등이 잔존해 있는 등 공동생활에서 완전히 이탈하지 않은 상태였고, 서의 출입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출입한 것이 아니며 서에 대한 범죄 목적으로 출입한 사안도 아닙니다. 결국 피고인 1은 공동거주자 중 1인이 주거에 출입하는 사안에 관한 원칙으로 돌아가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사회통념상 일정한 공간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는 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설사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일단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거에 평온 공연하게 머무르고 있는 자의 의사에 반해서 걸쇠를 손괴하고 자신의 집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구속요건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법의 균형성 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남편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위법하다는 사회적 평가가 내려져 행위의 불법성만큼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동거주자는 설사 다른 공동거주자와의 갈등이나 의견 충돌 등이 있는 경우에도 자신이 누리는 평온을 위한 장치로서의 공동주거에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설사 출입의 방식이 다소 난폭하거나 물리력을 수반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별죄를 구성하는 점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단지 부재한 시간이 길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탈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저는 이 사안에서 피고인 1이 종래의 공동주거로부터 이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주거권서를 채택하는 다른 법제와는 달리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채택하고 있다 보니까 당의 주거에 대해서 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항상 주거침입죄가 성립 안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당의 주거의 출입이 그 주거지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의 사실상의 평온을 헤아르려가 있다면 오히려 주거침입을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게 판례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변호인들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논리로서의 법리적인 그런 지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판례 입장하고는 상당히 배치되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권리관계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보호가치 있는 점유자로서 만약에 사실상의 평온을 향유하고 있다면 법률상의 권리가 없는 사실상의 점유자라고 하더라도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거권 살에 대한 어떤 그 비판으로서 주거권을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한 어떤 그 법익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어떤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상 그 주거의 자유 보장 그리고 현대 생활의 변화로 증대된 주거 평온의 보호의 필요성 증대, 혼인과 가족 생활 기반으로서의 공동 주거의 의미의 중요성 등의 이런 중요성이나 필요성 등에 부응하는 그 어떤 해석이나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대응이 반드시 형사처벌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거침입죄라는 범죄 유형 자체가 다른 범죄 유형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구속 요건에 그 해당하면 보통 위법성이 추정되기 마련인데 이제 주거침입죄 같은 경우는 좀 더 뭔가 그 신중한 뭔가 위법성의 평가가 적극적으로 좀 심사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범죄 유형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갔다 그래서 무조건 주거침입죄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법하는 행위만 그 법익 침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면 우리 형벌권이 그 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법성의 심사라는 단계를 갖다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주거침입죄라고 하는 형벌 법규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주거의 사실상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 형벌이 개입함으로써 아이러니하게도 개인의 사생활에 형벌로서 개입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면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형법상의 범죄를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모두 아울러서 주거침입으로 의유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형법이 두고 있는 주거침입죄의 규정은 그 독자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다른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에 종속되는 규정으로서 오히려 치부되어 버릴 그럴 우려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더라도 주거침입죄의 해석은 가급적 제한적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쉐어하우스라든지 현재도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펼쳐질 다양한 어떤 공동 거주 형태 이런 것에 비춰볼 때 이러한 형태의 어떤 각자의 공동 거주의 온전성을 제약하는 그런 해석론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좀 들고 있습니다. 모든 사안들은 복잡다기한 현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구체적인 사정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구속요건 단계에서 다 포섭해서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요건은 구속요건대로 우리는 보고 그다음에 이제 위법성과 책임 단계에서 또 구체적 사정을 또 반영해가지고 사회적인 평가 그다음에 책임 단계에서는 개인 자체에 대한 심사하는 것으로서 최종적으로 이 주거침입죄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침입죄는 보호법익, 침입의 의미와 방법 등의 측면에서 매우 다양한 범죄 유형이 존재하고 그러한 이유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획일적으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형벌의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여 합리적이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26305 사건은 부부 일방의 승낙을 받고 다른 일방 몰래 공동 주거에 들어가 부정한 행위를 한 사건으로 그 제2유형 즉 인사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라고 할 것입니다. 60855 사건은 피고인의 그 처제가 출입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현관문 걸쇠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서 이는 아까 말씀드린 제1유형 즉 범죄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공동 거주자라 한다면 주거 이용의 한계라는 측면에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들 역시 피고인이 부부의 공동주거에 들어가 간통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는 도덕적 비난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연 이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하여는 충분한 논의를 해보아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인구 밀도가 높아 주거를 공동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다양한 형태의 동거가 존재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국가형벌권이 어디까지 개입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측면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의 판례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주시고 주거침입죄에 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경우 다른 입법 내에 비해 무거운 법정이 규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언제든지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형벌권의 확대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제한적, 한정적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변론을 방청하신 여러분과 시청하신 국민 여러분께서도 오늘 쟁점에 대한 판단이 여러 가지 복잡하고 쉽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잘 아시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오늘 변론에서 심리된 내용과 그동안 제출된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